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뭐랄까, 이건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준 수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례. 네, 맞으시- 그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박창국 교수님이 했던 존재와 시간 강독 수업. 네.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원래 이제 니체 철학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원 갔지만 이제 존재 시간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석사 과정 한 3학기나 4학기 때 거의 마지막 석사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에 한번 들었던 수업인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존재 시간을 혼자 또 읽었는데 마치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안을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불안이 이렇게 잘 묘사돼 있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니체 철학에서 하이데거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창국 교수님도 제 지도 교수님으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처음에는 정하진 않으셨어요? 예, 제가 들어갈 땐 지도 교수 안 정하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선생님이 없었고. 네.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이 네. 두 번째 세례를. 네. 박정호 선생님께서 좋아하셨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존재와 시간과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뭐 회의 같은 게 드셨던 적 없어요? 아니면? 사실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저는 그런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로 유학 가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그게 3년 장학금이었거든요. 네. 3년 장학금이 끝났어요. 근데 논문이 이제 아직 초벌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독일은 또 오래 걸리는데 통상적으로는 네, 빨리 하신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논문을 못 쓰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때 딱 한 번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철학 자체가 준 위기는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네. 철학과 사랑하면서 지내시는. 네.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요. 저는 중간중간에 철학이 싫어진 적이 많아서, 네. 지금은 뭐 다시 매우 좋아하지만, 그렇게 독일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논문을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으로. 네. 그 논문 쓰실 때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재밌는 에피소드요? 어떤 에피소드는 상관없어요. 네. 왜 그걸 잡으셨는지, 이제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됐든 무엇이든. 일단은 이제 저는 지도 교수님을 한국에서 정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한스헬무트 간더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이제 백종윤 교수님이랑 친구였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백종윤 교수님이 이제 간더 교수님을 이제 철학사상 연구소로 초대를 해서 특강을 하셨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강연 듣고 질문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금을 준비할 때 이제 간더 교수님한테 이메일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이제 지도 학생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쉽게 그 지도 교수님을 잘 이렇게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은 아마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경험 개념과 숨 개념에 관하여예요. 네. 숨, 호흡이란 뜻인데. 네. 근데 그렇게는 제가 보통 잘 소개를 안 해요. 그냥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에 대해서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독일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경험 개념은 이제 뭐랄까, 단순히 어떤 이제 뭐 신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뭐 이제 자아가 뭐 성숙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어떤
뭐랄까, 이제 심신양면적인 그런 네. 개념이거든요. 네. 경험 개념이라는 게. 근데 이제 숨이라고 하니까 이제 독일 이제 친구들이 다 물어보기를 그냥 숨은 그냥 이렇게 폐 작용 아니냐고 그냥 어떤 시체 작용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동양 사람에게는 이제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신체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도 할 수 있고 네. 어떤 깨우침도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유럽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도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식하고 쓰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그 스피릿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히라버의 스피르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어의 푸노이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면은 이제 또 그 유럽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뭐 물리적인 그런 어떤 이제 숨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던 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이렇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친구들하고 그런 어떤 심신 이원론 아니면은 뭐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의 어떤 그 너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득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친구들이 또 제 논문 주제를 또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 독일어 단어로 이제 숨 쉬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트맨이란 단어예요. 이제 아마 힌두어의 아트만이랑 연결이 되는 이제 같은 말일 건데 이제 독일어에서는 이제 그 단어에다가 앞에 이제 전치사를 붙이면 접두사를 붙이면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이제 예술 작품도 이제 숨을 쉬는데 이제 그 숨을 이제 감상자가 이제 이렇게 뭐 그 숨을 뭐 받고 그리고 뭐 둘 사이에서 이제 그 어떤 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이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독일 친구들이 앞에다가 이제 그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그 동사를 이제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논문에 쓰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한 2013년, 14년 마지막 과정이었는데 그때가 뭐랄까 너무 재밌고 이제 그 독일어의 어떤 그 매력에 이제 푹 빠지는 어떤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동료들, 친구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게 그 마지막 시기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그 장학금 쓰고 2012년에 장학금이 끝났을 때 저한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이제 13년, 14년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스스로 극복하지 않았나. 역시 네. 좀 위기가 있어야 네. 좀 절실해지고 사람이 네. 빨리 돌아가야지 막 이제 슈퍼 파워도 나오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께는 그 숨 개념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네요. 네. 이것을 어떤 학적 지형도에서는 좀 생경한 것,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더구나 이제 주변 학생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언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합이 생기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설명을 다시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 과정이, 제가 지금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제 신나는 과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게, 이게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존재는, 에테르이다. 네네. 정기죠, 에테르. 네. 에테르이다. 그 에테르 속에서 인간은 숨쉰다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숨쉰다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존재 경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경험과 숨 개념에 대해서 쓴 거죠. 네. 그게 이제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하이데거와 불교를 서로 비교한 사실 논문들도 많고, 맞아요. 네.
물론 그게 항상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이제 하이데거도, 왜곡시키고, 불교도 왜곡시키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누군가, 박순영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박순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죠. 근데 박순영 선생님하고 현대철학 강의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학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하이데거를 너무 어려워한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동양 사람들은 하이데거를 던져주면 이게 왜 어려워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그러면서 하이데거와 불교와의 어떤 근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하이데거 아주 안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깊이 본 건 아닙니다만 하이데거라면 제 생각에도 순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어떤 지금 말씀 듣고 나는 사유입니다만은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과 객관이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관은 객관에 나를 던지고 객관은 또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인식론적 측면에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인가가 자꾸 정립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지속적 흐름과는 끊어지는 마치 삶은 동영상처럼 흘러가는데 마치 스틸 사진이 툭툭 끼어드는 것 같은 그쵸. 네. 네. 그러면 또 사람은 스틸 사진에 대해서는 동영상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고 싶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주관과 객관과의 흐름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주관과 객관의 어떤 상호작용 혹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객관이 주관에게 밀려 들어오고 주관은 객관에게 또 무언가 힘을 뻗치는 이 과정이 가장 직접적이나 가장 근원적으로 사실 일어나는 현상은 호흡이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내 뱉어서 객관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객관을 또 내 폐 속으로 내 몸속으로 들이마시고 하니까 결국엔 불교에서도 이제 호흡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불교는 뭐 다양하게 뭐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한 근원성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원적인 건 단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게 이제 히라보로 하면 하플로스겠죠. 가장 단적인 어떤 것.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 불교에도 여러 유파가 있지만 결국에는 호흡이 다 해결해 준다.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윗벼사나라든가 뭐 이런 종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매우 저희한테도 흥미롭지만 특히 독일 친구들, 서양 친구들을 보기엔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근데 찾게 되셨나요? 그걸 이제 숨과 관련해서 경험론을. 그게 정말 이제 운이 좋았던 건데 아마 2013년일 거예요. 선생님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데거의 일종의 비망록 같은 게 이제 출간이 됐어요. 전집으로 출간이 됐고 이제 그 비망록에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반유대주의 발언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나치인 건 알았는데 반유대주의자인 건 몰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 버려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에서 난리가 나고 유럽의 학자들이 다 학회 열어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학술 대회를 열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걸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존재는 이제 에테르이고 그 에테르 속에서 인간은 숨쉰다. 저는 이제 그 논쟁도 물론 알고 있고 그 논쟁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썼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저는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한 것처럼 이건 정말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인간과 존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의 모토도 삼고 이제 그걸로 또 논문을 쓴 건데, 지도 교수님도 이제 제가 논문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그 책, 하이데거의 비망록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반유대주의 발언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네, 이제 미스터 하는 이제 그 이상한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보물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딴 데 다 몰두해 있을 때 네. 사실은 약간은 스팟라이트를 못 받고 있던 곳에서 보물을 찾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그 말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비망록에 나오는 네. 말을 가지고서 다른 이제 그 뭐 존재와 시간을 비롯한 존재 것과 시간 연결시켜서 이야기는 하신 많이 거군요. 안 쓰고요. 근데 다른 어떤 이제 일종의 이제 1930년대 저술들을 많이 네네. 참조를 했고, 이제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나니까 다른 어떤 이제 하이데거의 글들이 또 다시 눈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은 하이데거가 이제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나오는 이제 되게 또 이렇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독일어로는 이제 베가이스터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네. 이제 네. 하이데거가 썼는데 이제 네. 가이스트가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그 호흡의 관계처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제 그게 이제 헬덜린의 시를 분석한 거라서 이제 하늘에 이제 뭐 제우스죠. 제우스의 번개를 맞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번개를 받아서 이제 그 번개를 이제 민중들에게, 이제 이 대지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전해주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인스피레이션의 과정이. 그 히페리온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요? 히페리온에도 나올 건데, 네, 그 시는 이제 다른 시예요. 다른 시인가요? 네, 다른 시에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호흡으로 또 다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스트라는 말이 원래 이제 호흡이랑 또 연결이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어떤 이제 하이데거의 텍스트들, 이제 주로 이제 1930년대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과 숨 개념을 썼죠. 물론 이제 존재와 시간에도 경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도 참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이제 그 한 1920년대 초반의 강의록들, 그것도 이제 참조를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소위 우리가 대아니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도 그 아니마라는 말이 실제로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움직일 수 있게 하냐 하면 그게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해주는 것,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거의 사실 같은 뜻처럼 쓰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푸시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푸시케, 가이스트, 뭐 이게 다 숨이죠. 다 통하게 되니까요. 네. 이게 다 이제 숨과 관련된 거니, 숨 쉬는 것과 관련된. 물론 그게 호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숨을 쉬어야 살아있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쪽 계열과 또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면 또 그걸 또 이제 경험이 또 이쪽에 경험과 존재와 또 이 살게 해주는 어떤 영혼론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매우 재미있겠네요, 그 구조는. 네. 어쨌든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그 숨 개념과 이 존재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게 왜냐하면 요게 이제 그 존재 시간은 1920년대 책이고 요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후기 철학이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독립적으로라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좀 계시다가 돌아오셨나요? 바로 돌아오셨나요? 이제 2015년 2월에 이제 심사를 했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강의 한번 해보고 가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브로크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까운 대학교가 또 현상학을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강의하고 그러고 있다 한 학기 강의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출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쵸.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동안에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넘겼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조금 이제 편집 및 교정을 해줘가지고 아마 바로 2015년 말이나 아니면 2016년 초에 출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독일 지도 교수님이 이제 독일의 인문학 출판사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문위원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편집자문위원. 그쵸.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편집 자문위원으로 있는 출판사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바로 출간을 할 수 있었어요.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독일에 가기 전부터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 제가 한번 독일에 갔었는데, 그때는 아직 지도 교수님이 현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 가서. 지금 은퇴하셨고. 지금은 퇴임하셨죠. 그때 오랜만에 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그다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네. 항상 사주세요.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모셔서 제가 이제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겠네요. 네. 이제 좀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 책이 보니까 선생님께서 3부작을 기획하고 계시고, 스타트를 끄는,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시즌 3까지 있는 것 중에서 시즌 1. 네. 시즌 1이 이제 실존의 향기고, 시즌 2가 실존의 허기, 그리고 시즌 3가 실존의 생기. 네. 이렇게 실존의 허기와 실존의 생기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모두 실존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존이라는 건 뭔가요? 또 실존주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실존이라는 개념은 이제, 일단 실존주의부터 설명하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자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강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키에르케고르와 19세기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통해서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철학적 깊이를 얻고 이제 유행하게 된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실존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르트르의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가져왔는데, 이 책이죠. 이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이 책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적 실존주의, 그 다음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6명의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실존주의자 부류, 그러니까 기독교적 실존주의자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이제 주장이고, 요게 이제 실존주의의 출발점이고, 이제 모토라고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실존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실존과 본질의 어떤 그 대비는 오래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가령 영어에서는 뭐 이제 existence와 essence, 이제 실존과 본질이라는 이제 개념 쌍이 있고, 요게 이제 라틴어에 이제 existentia 그다음에 essentia 이 두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영어 단어 existence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동사 exist에서 나온 거잖아요. 있다, 존재하다. 그래서 실존은 이제 있음을 뜻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ssentia, essence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고 번역하는 어떤 것의 이제 본래적 성질을 가리키는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이제 실존주의 이전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제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지, 그것이 뭐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존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의 있음, 그것이 실존하는 것이 이제 먼저 있고 그게 더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실존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스스로의 본질을 이제 만들어가고 뭐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모토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은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상의 실존이라든가 뭐 의자의 실존이라든가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에 앞선다라는 의미지, 어떤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나 존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하나 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실존주의를 존재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존과 존재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이제 크게 다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존이라는 말도 그냥 이제 존재하다, 있다라는 말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번역어인 거죠. 아마 한국과 일본에서 쓰는 번역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기존의 소위 그 실존주의라는 사조가 있기 전에는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르트가 사례로 든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예전에 이제 종이 봉투를 이제 우편물을 받으면 이제 그 종이 봉투를 이렇게 개봉하는 칼이 있어요. 네. 종이칼이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도구를 예로 드는 거죠. 도구 같은 경우는 도구의 본질에 대한 어떤 뭐 알미라든가 이제 그런 게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질에 따라서 이제 장인이, 제작자가 이제 그 종이칼, 도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제작을 완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도구가 실존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에 대해서는 이제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르트르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자연물은 사실은 어떤 인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신을 이제 창작하는 장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의 뭐 정신 속에는 이제 어떤 자연의 만물에 대한 이제 본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창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세계에 있게 되면, 실존하게 되면 역시 이제 본질이 실존보다 이제 앞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렇게 신을 도입을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래서 이제 유신론적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이제 완전한 실존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네. 그래야, 왜냐하면 인간도 역시 신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인간 역시 본질이 실존보다 앞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신의 칭의에서 보면. 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인간의 경우에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고 하니까 네. 신과의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논리적 구조가 네. 네. 생긴다 이 네.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소위 이제 중세 때